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노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입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24일 특근법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원화마켓이 가능한 4개 거래소 그리고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한 25개 거래소가 확정이 됐는데요. 특근법 유예기간 이후로 이제 선의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어땠을까요? 네. 이제 지금 신고기간 이제 개시가 돼서 이제 신고를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영업을 종료해야 되는 업체가 어디인지가 이제 다 일응은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ISMS 인증을 받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가 총 13개가 있고 아예 인증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뭐 영업을 종료한 업체가 23개, 총 36개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을 하기로 했고요. 뭐 신규 업체 하나도 IMS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결국 영업을 안 하기로 해서 결국 한 뭐 37개 정도는 이제 폐업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0.1% 정도 잔액 기준으로는 0.1% 정도에 불과해서 이런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이 별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물론 뭐 99.9%에 비하면 소수이겠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 40억 원을 넘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업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줘서 출금을 하도록 해줘야겠지만 그게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조금 관심이라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진행된 것만큼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특근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 전에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예상이 됐던 것처럼 뭐 잡코인이라든지 뭐 시세 조종과 같은 작전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함량 미달된 거래소가 뭐 일행은 퇴출될 수 있겠다.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저께인 9월 28일에 이제 특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르면 이제 거래소 자체 코인을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어떤 내부자 거래가 이제 금지된다는 내용이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그런 행위가 좀 방지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내부 지침을 좀 들어와야 되고 여기 시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런 예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런 유형의 어떤 범죄라든지 불법 행위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국내에서 신고를 마친 탑4 거래소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산 넘어 산인데 네. 일단 신고를 접수한 것일 뿐이고요. 이제 신고가 통과될지 신고가 이제 문제없이 수리가 될지 여부는 이제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이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권고한 내용 중에 이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이제 후속 조치를 또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다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트래블룰이 있는데 이제 2022년 3월부터 이제 트래블룰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이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과 같은 어떤 관련된 정보를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적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트래블룰 의무화가 시행이 되면 그런 어떤 실명 확인이라든지 어떤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이제 사업자로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영업을 종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뭐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테니까 네. 그것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정치권에서는 이걸 미루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방침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또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월 1일부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폐업을 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거래들을 다 중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은 폐업을 했다면 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것이고
신고를 안 했다면 우리 특근법에 따라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출근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특근법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5억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진통할 만큼 했다 싶은데요. 앞으로 또 건강한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코인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첫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메일을 통한 접수도 있으니까요.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해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로 인한 이 암호화폐 피해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신고 미등록으로 인해서 원화마켓이 중지되고 또 폐업 거래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그 신고 기한을 얼마 앞두지 않고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불시에 영업을 종료하겠다, 이제 거래를 중단을 하겠다 이런 공지를 해서 이제 우려가 현실화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많은 거래소가 이렇게 폐업을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뭐 운영진들이 이런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은닉한다든지 횡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은 업체가 4개의 거래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들 신고를 했더라도 이제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거래량이 기존에 90% 정도가 이제 급감했다고 좀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고가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코인빗 같은 경우부터 짚어보자면 ISMS 인증을 받았고 또 최종 사업자 신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았었는데 코인빗 사이트가 중지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예. 네. 이게 지난 9월 16일에 이제 사전에 예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제 사전 예고가 없이 서버 점검을 위해서 잠시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자유 게시판만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수가 약 한 9만 7천 명, 한 1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예치금 규모도 한 100억 원에 가까운 93억 원 정도여서 꽤 큰 주요 거래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서버가 중단되고 홈페이지가 셧다운이 되니까 아니 먹튀 혹은 뭐 기획 파산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갑자기 접속이 중단된다는 건 우리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먹튀 기획 파산의 전조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인 게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홈페이지 접속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접속 중단 상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많이 우려가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되니까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게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25개 거래소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그 사전에 그 사유를 이용자들한테 꼭 공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네, 셧다운된 4일 동안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가 정말 가늠이 안 가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코인빗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원화마켓 거래가 중지됐는데 정상적으로 다행히 사이트 재개를 하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네. 한 4일 정도 지나서 한 19일부터는 다시 또 홈페이지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서 많이들 이제 안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홈페이지를 재개시킨 다음에 우리가 왜 서버를 셧다운시켰나 네.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화마켓 운영을 없애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34개 종목의 가상자산을 이제 코인마켓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몇 개 적지 않은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이런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투자자들이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사실 불안감을 야기했던 게 사실이고 네. 지금 온라인 단체 대화방 같은 곳에서 이제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시스템도 복구를 했고 일단은 원화마켓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코인 간 마켓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 고소 방안을 검토 중인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코인마켓으로 모두 다 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적지 않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거래 지원 종료,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하고 더 이상 우리 거래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한 가상자산이 36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코인빗이 주체적으로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판테온, 그 PTO 네. 코인도 있습니다. 또 이게 거래 종료 지원 종료가 선언된 이런 가상자산들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은 나홀로 코인, 나홀로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되어 있어서 거래가 종료될 경우에 이제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들도 많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주식이라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적리매매 기간이 부여가 돼서 네. 현금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일전에 말씀드린 경우가 있고요.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24시간 거래량이 뭐 최저 한 10만 원 정도에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이던데 모든 가상자산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이거 완전 정상적인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채팅 시스템도 마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온갖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코인빗은 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거래소 중에 하나고 저명한 거래소였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네, 제가 네. 제 기억으로 코인빗 거래소가 거래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3위권까지 간 적도 있었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10위권 내 거래소로 항상 이해는 되고 있었는데요. 아. 일일 대금 기준으로 일일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한 5, 6위 정도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고 지난 한 4월을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3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래 규모 적지 않죠. 이런 좀 거대 중형 거래소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증도 받았는데 원화마켓을 좀 활용하려는 실명 확인 기자를 좀 받겠다는 의지로 이제 신한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결국 신고 기간을 얼마 앞두지 네. 않고 조금 이렇게 무산이 돼서 결국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3일이었죠. 사업자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원화마켓 거래 종료가 직전이었는데 특이하게 일부 종목들에서 500% 이상 폭등을 하는 이상 거래 상황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500% 급등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분출을 한 거죠. 시세 분출을. 네, 네.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네. 이거 뭐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항상 있고 이거 뭐 우리 업계 혹시 뭐 시체 말로 뭐 상패 빔이라고 상패 빔이라고 하죠. 하죠. 네. 상패 빔을 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큰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래는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코인빗 워낙 유명한 거래소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몇 번씩 논란에 휩싸였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가두리 펌핑 그리고 채굴형 코인 상장 때문이었는데요. 가두리 펌핑이랑 채굴형 코인 상장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두리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고기를 이렇게 뛰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양식을 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글로벌하게 공정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매수, 매도, 거래 체결을 통해서만 형성된 것이어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터무니없이 치솟거나 아니면 너무 좀 이례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두리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또 뭐 다른 거래소랑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차익 거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시세 조종과 같은 범죄에 취약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가두리 펌핑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특정 거래소 안에서 특정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하려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채굴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화제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외국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좀 유행을 탔는데 이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제 그 거래를 하면 그 수수료 중에 일부는 그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어떤 코인으로 다시 이제 환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와 이렇게 나누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코인이었는데 이게 거래를 하면 뭐 수수료만 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을 끌었다가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채굴형 코인을 발행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좀 가격이 좀 폭락하면서 그 인기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코인빗 거래소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채굴형 코인이다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그 코인이 좀 계속 가격이 하락되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니까 그럼 다른 코인을 좀 발행해서 이것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교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코인도 가격이 또 내려가니까 계속 그런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교환해주는 이런 행동을 좀 반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동안 뭐 심심찮게 사건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코인이 적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가두리 펌핑 내지 뭐 시세 조종 같은 이런 세력이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좀 여러 건 제가 기억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채굴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코인을 발행해서 교환해줄 때마다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드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공지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올해 초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그 분들이 코인빗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최모 회장이 다른 어떤 세 분과 함께 이제 사전자 기록 위작 죄라던가 사기 등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서 이제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검찰로 송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코인 거래적인 내용 외에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 같은데 코인빗 직원분들 중에 일부 한 3-4명 정도가 그 최모 전 회장과 이사님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분들로부터 감금되었고 폭행을 당했고 이제 수억 원을 갈취당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11일에 9월 11일에 법원이 이 재정 신청 이용을 해줬습니다. 네, 재정 신청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말하는데 일단 검사가 불기소 처분, 기소,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면 이제 고소인이라든지 고발인이 아니 이제 검사가 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공소 제기를 기소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검사한테 다시 요청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 그 항소심 법원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고 이거는 그 처분을 불기소 처분을 검찰청을 관할하는 그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이 판단을 하는데요. 법원이 이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의무적으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든
별도의 불법 절차는 없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전국 법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퍼센트가 0.32% 거의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 아닌가 네. 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정 신청을 했다는 건 그럼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 개요를 한번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이게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난 이후에 재정 신청이 난 것이기 때문에 꽤 이전의 사건인데 2019년 초에 이런 일이 네.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최모 전 회장이 이제 일부 직원들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이렇게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심으로 회장실로 직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감금을 하고 포킹을 한 다음에 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이제 이걸 배상을 해라라는 이유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이나 코인을 이제 강제로 뺏었다는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의 골자인데 네. 이게 영화에도 이런 사실 뭐 베테랑 같은 영화에도 많이 네. 나왔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일각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무리가 됐었던 뭐 W 뭐 회사의 뭐 양 회장 사건과 비슷하다 이런 평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의 어떤 고소 내용은 이제 인정이 된다고 봐서 기소를 했는데 나머지 추가 고소를 한 3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혐의로 판단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이제 다르게 판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재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이런 증거를 살펴보고 검사 측에 이건 기소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 얘기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제 검사도 같은 증거를 살펴보고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본 것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정 신청 인용했다는 것은 증거를 봤을 때는 향후 이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심증이 형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재정 신청이 나온 후에 그 기록이 이제 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갔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추가 기소는 안 했지만은 조만간 이제 검사를 지정해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 넘길 것이라는 어떤 방침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2019년이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참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다시금 불거진 게 코인빗 입장에서는 뭐 유감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의 코인빗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네. 이렇게 어떤 거래소들이 우리는 이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대신에 우리 거래소에는 이런 좀 특정한 특수한 코인도 상장이 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용자들을 유치를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해온 지는 꽤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소마다 차별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좀 누구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던데요. 혹시 뭐 오너의 어떤 범죄행위 같은 것이 이제 평판 리스크나 네. 어떤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게 특히나 이런 금융 분야가 이런 게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 분야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우리 등급법에도 신고 수리 요건 중에 이제 대표자나 이런 뭐 지배주주 같은 분들의 범죄 이력이라든지 금융문제 처벌 이력을 좀 고려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이런 사건처럼 이제 갑질 논란 같은 운영진들의 어떤 불법한 행위가 알려지면 영업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고 뭐 이런 점 때문에 금융기관과 실명하기 기자 발급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코인빗 거래소가 정상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출금에는 제한을 뒀다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코인빗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들려오는 바로는 현재 코인빗 거래소에서 1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상 출금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미만을 출금 못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치금이 네. 이제 원화 마켓이 종료가 됐으니까 네. 이제 보관돼 있던 원화 예치금 당연히 이제 돌려줘야 될 것인데 그렇죠. 네. 그 10,000원 이상 금액 예컨대 뭐 10만 원이 있으면 한 뭐
9만 원까지는 인출하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9,999원에 대해서는 인출이 좀 어렵다.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면 지금 원화마켓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거래소 안에서 이제 다른 코인을 매수를 해서 그 코인을 이제 현금이 아니라 코인을 외부로 인출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인빗 거래소가 지금 하루에 전체 거래량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질 않는다는데 이제 내가 코인을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지금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지도 않고 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인빗 그동안 좀 보안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평판이 괜찮았는데 사업자 신고도 희망적으로 좀 점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인빗이 이제 런칭할 때부터 굉장히 우리는 보안에 신경을 쓰고 보안 네. 쪽으로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홍보를 해왔고 그래서인지 이제 8월까지만 해도 이제 특검법 이슈가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글로벌 기준으로 한 5, 60위권 내 차지를 하는 등 좀 좋은 면모를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는 24시간 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어떤 보안 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신한은행하고 실명 계좌 발급하는 어떤 협상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안으로는 정말 자신 있는 회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사업자 신고가 이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네, 확실히 이 강력한 보안 시스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어떻게 코인빗의 회생도 가능해 보이시나요? 예. 네. 일단 이 업체가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제 코인마켓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래소를 사실 이제 이용자들이 잘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코인마켓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한 수십여 개 되는데 이런 거래소들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 게다가 코인빗은 지금 발생한 오너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애도 지금 네.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이제 우수한 코인을 뭐 또 추가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장을 시켰는데 만약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러면은 뭐 사기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워낙 좀 많았어서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거래 규모나 우리나라 5, 6위권 거래소라던가 이런 어떤 시장에서 어떤 레퓨테이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좀 행운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거래소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투자자분들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거래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종료한 거래소가 이제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네. 쭉 찾아보니까 이제 꽤나 많은데 특히 이제 IMS 인증을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거래소로 알려졌던 메타백스요? 메타버스랑 다릅니다. 메타백스 거래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검법 이제 신고 기한 하루 전인 24일 오후 6시에 우리 거래소는 이제 입출금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겠다 네. 이제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제가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검색이 안 돼요. 홈페이지가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이 24일에는 이제 우리 시스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잠깐 홈페이지 셧다운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어느 곳을 통해서도 지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메타백스 거래소뿐만 아니라 몇몇 거래소들이 이렇게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서비스 이 사이트 접속도 안 되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홈페이지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는지도 저도 좀 놀랐는데 네. 그 거래소 중에 IBEX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와 입출금 중단하겠다 조치를 하기 한 11시간도 안 돼서 네. 그 정도 시간에 이제 급박하게 이제 공지를 해서 그런 조치를 실행했고요. 알리비트라는 좀 작은 규모의 거래소가 있는데 한 8월 기준으로 한 5천, 6천 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알리비트도 있는데 알리비트 같은 경우에도 9월 23일에
갑자기 돌연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처 출금을 못한 회원들이 어떻게 지금 출금해야 되냐 이렇게 재단에 문의글만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비트탑 거래소가 한때 이제 거래가 이제 접속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제가 어저께 접속을 해보니까 어저께도 접속이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트탑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운영진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비트탑은 ISMS 인증도 못 받은 업체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폐업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인증 신청조차 안 했으면 당연히 영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네. 이 비트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월에 네. 150억 원 규모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 투자금을 이제 받았다가 약속된 이제 수익을 지급을 해주지 않아서 네. 지금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조사봤는데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최근에 종료를 하게 됐으니 이제 수익을 더 이상 이제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의 이제 투자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좀 조심스러운데 조금 더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네.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중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네. 뭐 원화마켓을 과 코인마켓을 이제 돌리고 있다가 이제 원화마켓을 접고 코인마켓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 네.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이제 횡령이나 뭐 기획 파산과 같은 어떤 먹튀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뭐 사실상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보이고요. 당장 이렇게 좀 잠깐 중단하는 이유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인출 요청이 좀 많아져서 그 모두 응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급하게 인출을 좀 막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좀 셧다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수익도 이제 당연히 급감했을 것이고 뭐 인력들도 상당히 이탈했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홈페이지라던가 잠깐 이렇게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먹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먹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특근법 시행 이후로 먹튀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적어도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 이제 거래소로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려면 이제 고객의 자산하고 이제 이용자들의 자산을 이제 거래소의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이런 어떤 조치가 이제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추적의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튀를 하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뭐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다면 나중에 이제 금융당국이 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신고가 수리된 정상적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과 달리 소위 먹튀 우려가 꽤나 상당히 감소된 업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먹튀가 좀 어려워졌다, 그 가능성이 좀 줄었다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사업자 신고를 한 4개 거래소 외의 거래소는 원화 회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이제 원화마켓이 종료가 됐으면 이제 네. 코인마켓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원화를 인출할 수가 없겠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KRW 원화 예치금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가상 자산으로만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뭐 대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마켓이 있는 뭐 업비트나 비선과 같은 이런 주요 거래소로 옮겨 이체를 해서 이제 현금을 빼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거나 아까 뭐 자체 발행한 그런 어떤 채굴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전을 하더라도 거래가 이제 안 되겠죠. 받아줄 지갑이 네. 없으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형태의 가상자산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업계에서는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자산이 약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사업자 신고를 한 4대 거래소 외에도 그나마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도 원화마켓을 폐쇄를 하면서 이제 정말 죽음의 계곡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죽음의 네. 계곡이라는 게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석세스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참고 견뎌내야 될 인고의 기간, 이제 보릿고개 네. 같은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죽음의 계곡 아,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여기서는 다른 지금. 의미로 쓰인 것 다른 의미로 같습니다. 좀 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고팍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한 1,800억 원 정도였다가 이제 최근 28일에는 35억 원 정도로 이제 급감을 했고 호비 코리아도 이제 2,689억 원에서 262억 원 정도로 10분의 1 정도 감소했고요. 지닥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2억 원 정도의 거래 규모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2억 원 정도 정말 많이 감소를 한 것이죠. 거래 대금이 한 99%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것인데요. 거래소 수익의 거의 전부가 사실 이제 거래 대금, 거래 수수료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 규모가 줄었다는 거는 이 수익도 같은 비율로 사실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생사를 가를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데스밸리에 진입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확인을 하니까 원화 대금이 그만큼 원화 마켓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분들이 원화 마켓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당연히 원화 네. 마켓이 있는 거래소가 이게 그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리퀴디티라고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특정 금융 자산을 유동 자산, 네. 현금이라든지 언제든지 어떤 유동성 있는 그런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야지 좀 안심이 되고 내가 예컨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될 때는 바꿔서 이렇게 인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원화 마켓이 없는 거래소라면 이제 제가 어떤 뭐 현금 바꾸다든지 어떤 다른 수요가 있으면 다른 거래소로 굳이 이제 이체를 해서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서 바꾸는 어떤 시간상으로도 번거로울 수 있고 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래소 자체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코인마켓만 운영이 됐더라도 지금 메이저 거래소에는 없는 이런 특이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이런 우수한 코인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을 많이 좀 이끌었었는데 지금 그런 코인 가격들도 굉장히 좀 폭락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원화 마켓이 없는 거래소를 이용해야 될 어떤 수요나 요인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봤던 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판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끝까지 추가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은 한 반반으로 점쳐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석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IMSM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정말 빨리 나오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몇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인증을 이제 취득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가 모자라서 아직 신고를 못한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적극적으로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영업은 일단 중단해 놓은 상태로 일단 인증 절차를 받는 작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다수 있고 또 몇몇 업체는 일단 IMS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이제 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신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네. 어쨌든 뭐 조만간 IMS 인증을 뭐 취득하고 추가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이런 사례가 조금 더 등장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 원화 마켓이 가능한 이런 업체는 뭐 은행이 지금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원화 마켓까지 가능한 거래소가 추가로 등장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경우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는 이렇게 코인마켓만 가능하게 됐더니 이제 다 지금 주요 거래소로 옮겨가 버려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게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도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예컨대 뭐 업권법이 제정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실명확인 계좌를 조금 더 유연하게 확대해서 이렇게 발급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이런 수익성 악화 상황이 근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돈을 많이 벌어놓은 이런 수익성이 괜찮은 업체라면 좀 살아났겠지만은 네.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아니면 혹시라도 뭐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쓰던 공격적인 업체라면 조금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상담하는 많은 사례도 아예 업종 자체를 바꿔서 NFT 발행 내지 뭐 이런 거래를 하는 이런 업체라던가 아니면 특근법 시행하에서 조금 규제 대상으로 이제 포섭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 좀 바꿔서 영업을 이제 이어나가려는 이런 시도가 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28일이었죠. 블록체인 단체 연합회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분들이 이제 뭐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이제 기사 같은 것도 나왔는데 크게 그 세 가지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좀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달라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업체는 지금 아예 적극적으로 영업을 약간 필요 최소한의 어떤 영업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업체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폐업을 결정하고 이제 신고 절차에 포기 업체들도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달라. 이런 게 첫 번째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청이 이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근법 개정안을 조속히 좀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명 확인 계좌가 없으면 워너마켓 관련 이제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이제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는데 이 실명 확인 계좌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신고의 수리 요건을 하지 말고 일단 거래소가 원화를 관련된 어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거래에 관련된 요건으로 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세 번째 요청은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주무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 너무 좀 과도한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과기부라든지 뭐 정통부라든지 이렇게 좀 적절한 주무부처로 발전해서 뭐 산업이나 기술을 조금 진흥시킬 수 있는 이런 주무부처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요청의 골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4대 거래소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4개 업체 그리고 사실 그것도 이제 이제 탑티어 업체 1, 2위 업체로 굉장히 많이 지금 쏠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독점 내지 과점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데 원화마켓이 있는 주요 거래소를 이제 쏠리게 되면 이제 이런 업체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만 좀 치중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뭐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원화마켓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니까 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시장에 경쟁자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뭐 경쟁이 있어야 사실 노력할 텐데 이런 경쟁을 기울일 어떤 특별한 요인도 좀 없어진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가 담합을 해서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원화마켓이 있는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업체들을 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독과점 이슈를 개입하는데 지금 이건 좀 전통적인 금융 분야가 아니어서 이런 공정위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이용자들의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산업시장 자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도약을 위해서 긴 시간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정말 허탈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판단, 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수 코인 피해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피해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서비스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일 통한 접수 방법도 있으니까요.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와 연락드려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